영화나 드라마로 이런 주인공을 만든다면 현실성 없다고 욕먹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전부를 필요 없다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히틀러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모두 자진해서 참전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보직을 골라 자원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는 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료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탈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정리한 책을 집필하고 나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고 철학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신의 철학적 선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사에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정의롭고 고결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실제로 그의 형 3명은 모두 자살했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으며 철학에서 손을 뗀 뒤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을 지나치게 체벌해 학부모의 고소가 두려워 결국 교사직도 그만두고 도망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불완전한 모습이 동시에 존재했던 사람, 모순과 고통, 혼란 속에서 살아갔지만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그는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철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막내였고 그의 집안은 철강 산업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906년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달라는 뜻에 따라 독일 베를린의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합니다. 이어서 1908년에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항공역학을 연구합니다. 그는 항공역학을 공부하며 수학 기초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가서 본인이 철학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이에 러셀은 철학에 대한 글을 하나 써보라고 권합니다. 러셀은 첫 문장을 읽자마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천재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1911년 비트겐슈타인은 23살의 나이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등록해 정식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 연구자들이 심오한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오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자신의 철학적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는 평생 죽음과 자살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으며 가장 위험한 임무에 자원하며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의 용감한 덕분에 훈장도 여러 개 받고 장교로 승진도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철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입니다. 논리철학 논고는 약 70페이지 분량의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 철학, 후기 철학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논리철학 논고가 나오는 시점은 전기 철학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았으며 언어는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그림이론이라 부릅니다. 언어는 현실을 그려내는 일종의 논리적 그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언어로 세계를 정리하고 이해하며 그 언어의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어는 단순한 표현 도구가 아니라 세계 인식의 틀 그 자체가 됩니다. 전기 철학의 이러한 사유는 단지 철학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혼란을 제거하는 작업이라 보았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여기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잘못 구성된 문장 또는 현실 세계와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신이나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철학적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가 같은 문장은 겉보기에는 심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가리키는 대상 역시 현실에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세계를 정확히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언어의 오용에서 생긴 가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철학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무의미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표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사고의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명제로 집약되며 철학이 나아가야 할 겸허하고 정제된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철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밀하게 고르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의 전기 철학은 여전히 유효한 사유의 지침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고 더 이상 철학에서 할 일이 없다고 여겨 31살의 나이에 시골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모두 형제자매와 예술가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만 남겨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비트겐슈타인은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교육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세프라는 소년이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비트겐슈타인이 그를 심하게 때렸고 그 아이는 실신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도망치고 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온 비트겐슈타인은 누이를 위해 저택을 설계해주기도 하고 예술가들과 교류함을 지냅니다. 그러던 중 철학자 스라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의 대화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언어는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스라파는 손가락 4개를 턱에 모아 쓸어내리는 동작 하나로 반박합니다. 이 몸짓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조롱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1대1로 대응해야 했는데 현실의 언어는 말투, 표정, 몸짓, 맥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을 반영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1929년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학계는 그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 케인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신이 도착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후 철학적 탐구에서 전기 철학의 입장을 뒤집으며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언어가 세계를 그림처럼 정확히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어는 삶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이란 사전에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생겨나는 살아있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일상 속 언어와 삶의 방식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말의 정확한 의미를 따지려 하지만 말의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된 전체적인 상황과 관계, 맥락을 정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란 이러한 언어의 흐름과 삶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언어의 정확성을 넘어 언어의 온도와 깊이, 그 배경을 이해하는 철학자로 변화해갔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언어를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삶의 장면과 얽혀 있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그의 후기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유입니다. 철학은 더 이상 언어의 추상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현대 언어 철학과 분석 철학은 물론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은 서로 대조적인 언어관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물음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 철학은 우리에게 사고의 명료함을 요구합니다. 말이 의미 있으려면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진실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말이 넘치는 시대에 불필요한 주장과 논쟁보다는 정확한 표현과 사유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반면 후기 철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항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섬세한 감각과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결국 두 철학은 정확히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더 깊고 조화로운 사고와 소통의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51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받으면 6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실망하며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인들에게는 내가 너무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마흔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삶의 연대기와 전기철학, 후기철학의 핵심 내용을 줄거리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최근 그의 철학적 메시지를 보다 밀도 있게 다루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